대불총 대전시회 회장 박완신. 기한은 한국불교 전통인 호국사상을 선양하고 자유민주적 가치 수호를 위한 대불총 활동에 크게 기여하시어 대불총 회원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0년 10월 30일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상임대표 공동회장 박희도 전 육군 참모총장. 박수로 환영합니다. 공로패 대불총 전북도회 홍보국장 한병진.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대불총 경남도회 창녕 지부장 조말용. 내용은 같습니다. 한병진님 받으셨나요? 공로패 대불총 울산 시회 총무이사 허만숙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윤호철 회장님. 공로패 대불총 경상북도 도회 창립 준비위원장 윤호철. 기한은 한국불교 전통인 호국사상을 선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가치 수호를 위한 대불총의 경북도회 창립 활동에 크게 기여하시어 대불총 회원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 이 표를 드립니다. 미부는 같습니다. 공로패 대불총 지도위원 백은칠. 내용은 같습니다. 공로패 대불총 상임감사 이두호. 기한은 한국불교 전통인 호국사상을 선양하고 자유민주적 가치 수호를 위한 대불총 활동과 4.15 부정선거 규명에 크게 기여하시어 대불총 회원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아래는 같습니다. 임명장 직책 대불총 충북도회 회장 조용현. 한국불교 1700년 호국정신을 이어받아 호국과 호법의 정신을 선양하고 계시는 불자님을 불교도 사부대족의 뜻을 모아 호국불교 결사 중심체인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충청북도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10월 31일 대불총 상임대표 공동회장 박희도. 다음에 전북 대신 오시죠. 다음은 전북 회장님 대신 부회장이 받겠습니다. 임명장 대불총 전라북도 도회 회장 김영돈.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대불총 경남도회 회장 김명주.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부산시회장 부산시 시회장. 예. 마지막으로 서 회장님. 경기도
임명장 대불총 부산광역시 시회 회장 윤창국.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대불총 울산광역시회 회장 서병수. 내용은 같습니다. 오늘 임명장 대불총 경북도회 북부부회장 권순향.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대불총 공동회장 임선교. 내용은 같습니다. 제가 초대장을 임명장으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대불총 상임감사 이두호. 내용은 같습니다. 대불총 상임법사 법일스님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재홍 큰 스님, 법일스님은 이목구 가운데 코하고 입이 잘생기는데 잘생긴 입과 코를 막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재홍 스님 지시에 의해서 저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저 코 보고 입 보시면 놀리지 마시고 정말로 잘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대불총 회원들과 고락을 함께 온 상임 지도법사로서 지난 일들을 간단히 되돌아보고 앞으로 대불총 회원들이 이 대불총과 나라를 위해 회의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그 방법을 함께 생각해보고자 이 법석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대불총 창립 14주년이 되는 기쁜 날입니다. 횟수는 15년이니까 15년 전에 우리 대불총을 창립할 그 당시 나라의 현실은 한미연합사 해체 등 국가 안보가 심각한 위기를 맞아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에 쌓여 시기에 빠져 있을 때 호국 호법이 부처님의 자비 실천으로 생각하고 이기에 대한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15년 전에 33인이 중심이 되어 사부 대중의 결사체로서 대불총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을 창립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대불총은 호법으로 일부 좌파 스님들에 의해서 무너져가는 부처님의 정법을 바로 세우고 호국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불교계 유일한 애국단체가 대불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은 지금 이 나라는 전쟁을 하고 있는 분단국으로서 애국 보수 단체들과 수많은 애국 시민들이 휴전선 저 넘어 김정은 북한 독재 정권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그 보다가 2017년 5월 강화물 촛불 시위로 생긴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이상하고 괴상한 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 정권은 천리피 같던 이 두꺼운 얼굴과 거짓과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가짜 평화, 거짓 평화, 짝꿍 평화, 짜가 평화
국민 모두가 속아서 살아온 아주 힘든 지난 시간이라고 이스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오늘 연수에 참석해 주신 우리 대불종 회원들은 이 연수 기간을 통해서 한 번 정도는 이 나라의 현 주소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나라가 어떤 모양으로 변하고 있는지 한 번 정도는 돌이켜 생각하고 또 넘어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우리들은 와 있고 그 중심에 대불청이 서 있다고 이스님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문에 보면은 만장해도라는 좋은 말이 있습니다. 만장해도라. 여기 만자는 겨를 만자, 장자는 감출 장자, 회자는 가리칠 회자, 동자는 훔칠 도자입니다. 한 발 가까이 다가서서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물건을 훔친 도둑놈 보다가 문단속을 하지 못한 주인의 허물이 더 많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전방을 지키는 중요한 전투 부대가 무장 해제됨으로써 최전방을 지키는 국방의 문이 지금 열려 있고, 그리고 간첩을 잡아서 수사하는 국정 해초로 인해서 국가의 안보의 문이 여기저기에서 허물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도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불청은 15년 동안 어떤 일을 했는가? 대불청은 15년 동안 수많은 일을 계획하여 추진한 일 가운데 오늘 시간에 없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대불청은 국민 몰래 적에게 물려준 국가 안보와 적으로부터 나라를 방치하고 있는 반국가적 주사파와 종북 좌파 세력으로부터 대불청을 대한민국을 지켜온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대목에 박수 한번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들을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이 묻히는 나라요. 이 나라는 공산주의자와 싸우면서 지켜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살다가 묻힐 이 땅은 비로소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지켜온 이 나라가 지금은 북한의 김정은 생각대로 움직이는 이상하고 기이한 세상에 우리들은 던져져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이 나라의 이 모습을 좀 더 알기 쉽게 좀 이해스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으로부터 444년 전, 그러니까 1573년 선조왕 7년에 일곱 선생이 선조와 함께 올린 상소문 한 구절을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앞부분은 생략하고 중간 부분에 보면은 이런 좋은 규절이 있습니다. 첫 규절에 보면은 신하가 일찍이 개탄하여 조선을 살펴보니 선조 임금은 훌륭한 임금이 되지 못하고 끝내 나라의 국난을 초래한 가장 무능하고 불쌍한 왕으로 생각하니, 둘째 다락에 보면은 조선을 위해서 하루빨리 왕의 자리에서 물러서는 것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다락에 보면은 우리들의 조선은 백성들이 원하는 나라다운 조선의 나라가 아니며 이미 하늘도 땅도 백성도 무능한 선조왕을 버린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상소문 내용은 1573년에 율곡 선생이, 그러니까 정말 초하루가 설날 아침이죠. 이 선조들한테 제사를 올리고 생각하기로는 선조들이 수백 년간 잘 지켜온 이 조선이 율곡에 떠와서 썩고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조선을 보고 율곡 선생이 무척 죄책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날 아침에
율곡 선생이 죽을 각오를 하고 선조와 함께 올린 이 상소문을 지금에 와서 읽어보면은 읽어볼수록 4세기가 지난 지금 첫째, 선조방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조선 조정의 간신배들과 그리고 당시 집권 세력인 노론의 패거리에 의해서 조선은 날로 섰고 나라는 너무 부패진 조선의 조정과 그리고 지금 청와대를 촛불시위로 차지하고 있는 무능한 문재인 정권에서 기생충처럼 서식하고 있는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 나아가서 지금 폭력 집단 같은 집권 세력의 민주당과 또 한 발 더 나가서 거짓과 거짓말로 백화점 포장보다 더욱더 포장이 잘 된 조국과 각종 특혜를 벌이고 있는 추미애 현재 법무장관을 미루어 생각해 볼 때 이 스님의 생각으로는 444년 전 4세기 전에 조선의 선조방의 조정과 현재 문재인 정권의 모양새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444년 전에 정월 초하루 설날 아침에 율곡 선생이 죽을 각오를 하고 선조와 함께 올린 이 상소문 내용과 오늘에 와서 이 수많은 애국 시민과 애국 단체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저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청 광장에서 찬바람 찬수리 이기면서 손에 태극기를 들면서 목이 쉬도록 외치고 있는 그 내용과 똑같다고 이 스님은 정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와신 우리 정원 큰 스님 대전 지도법사이면서 우리 중앙의 상임 지도법사로 겸직합니다. 그리고 지금 육해공군 예비역 법사들이 한 450명이 되는데 우리 재원 스님 예비역 법상 가운데 수장입니다. 머리가 저러세지도 나이는 젊습니다. 60몇인가 그렇습니다. 이분이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 광장에 올라와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고 가시는 어른입니다. 그런데 이 광화문 광장에 가면은 요즘 구호가 두 가지를 변했습니다. 그 구호가 간단히 생각해 보면은 나라가 네 건가 빨리 내려오라. 한마디 더 하면 이 나라가 네 건가 문재인 대통령 빨리 내려오라. 이 내용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 스님이 일찍이 개탄하여 대한민국을 살펴보니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다운 훌륭한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끝내 나라의 국난을 초래할 가장 무능하고 불쌍한 대통령으로 생각하니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루빨리 왕의 자리에서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서는 것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줄여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나라가 네 건가 빨리 내려오라는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불청은 15년 동안 이 묵묵히 걸어온 이 길은 누가 지시하거나 누가 시켜서 가고 있는 길이 아니라 대불청이 가고 있는 이 대불청의 길은 우리들의 조국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길없는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가고 있는 길이요. 또 대불청이 가고 있는 이 고행의 길은 진정한 보살도의 길이라고 이 스님은 확신하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대불청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한 손에 쥔 유일한 호법의 불교의 애국단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발 더 나가서 대불청은 구국 동지에 고고위원합회 등 50여 개의 자유 우파를 이끌고 가는 주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은 연수를 마치고 명주사로 떠나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누가 뭐라고 말해도 대불총은 대한민국 보수 세력 중에 최강의 호국호법의 전사로서 구성된 자랑스러운 대불총이기 때문에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박수 한번 쳐봅시다. 다시 말하자면 대불총은 50여 개의 우리 우파 가운데 자유우파를 일구 간 주체인데 그 주체가 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대불총 최강의 호국호법의 전사로서 구성된 자랑스러운 대불총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긍지를 갖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명주사에서 갖는 이 연수의 자리는 첫째, 지난 15년을 되돌아보고 둘째, 앞으로 마치 한 15년을 새롭게 준비해서 멋진 동행자로서 아름다운 도반으로서 대불총이 목적하는 기착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부처님 앞에 두 손과 간절히 발언을 세우는 것이 일간 갖는 연수의 참뜻이라고 이 스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나를 위해서 세워야 할 많은 원 가운데 오늘 이 입제급필을 통해서 부처님한테 굳게 세울 우리들의 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첫째, 꼭 오늘 하는 원 같지만 이 원은 이 스님이 이 땅에서 꼭 하나만 세우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애국단체와 수많은 애국 시민들이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포현하고 있습니다. 하문으로 포현하자면은 심지 후국국이라. 여기 심자는 개뿔심자 갈지자, 흑자는 석을 흑자, 석을 붙자 나루국자입니다. 이것을 한 발 가까이 다가서서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은 지금 이 나라는 집권 세력에서 이 나라가 가야 할 대한민국의 좌표를 잊어버리고 현 정부는 주사파와 중국 좌파 세력에서 좌쪽으로 기울어져서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 썩고 부패한 정부라고 이 스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국 비국이라 거기자 나라국자 아니 비자 나라국자 기국 비국이라 이 나라는 우리들이 원하고 있는 나라다운 자유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이 스님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목 불가조야라. 이거 붙자는 석을 붙자 나무 목자 아니 붙자 어찌할 가자 그 다음에 이거 지을 조자 어조사 야자입니다. 부목 불가조야라. 석구 불편 나무로는 조각가가 생각하는 대로 아름답게 조각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나라는 지금 가을 단풍 홍당궁처럼 붉게 물이 들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리들이 희망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을 굳게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오늘부터 우리 대불총은 조불조탑이라 지월조자 붙여붙자 지월조자 탑답자 다시 말하자면은 첫째 허물어져가는 이 나라를 새로 짓는 법당에 부처님을 새로 조성하는 그 마음으로 조탑이라 절 앞마당 청정한 도랑에 새로운 탑을 조성해서 탑을 새롭게 모시는 그 정성으로 제조사나라 다시 제자 지월조자 사나는 그날의 국토와 나라를 말하죠. 습국 부패하여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제조사나라 우리들의 손을 다시 세운다는 굳은 가오를 갖고 오늘 부처님 앞에 발언을 세우는 연수가 될 때 이 일체워라 여기서 말하는 이자는 떠날 이자입니다. 원생 안락종토라 다시 말하자면 이 나라 이 땅 위에 다시는 국가 안보의 걱정이
이 걱정에서 벗어나서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나라가 될 때 우리 국민이 원하는 은생안락 정토라 이 나라 땅 위에 보배스럽고 향기로운 자유 대한민국이 되리라고 이 스님은 정말로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법석에 함께 동참하신 우리 대불종 회원들도 이 땅 위에 평화가 다시 찾아와서 이 나라가 안락정토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앞에 있는 우리 사무총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 20분이 다 됐다고 이마에 손을 대고 왔습니다. 오늘 저 법회 함께 주신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를 받고 이 자리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스님 감사합니다. 이 기계는요 하루 종일 이렇게 틀는 게 아니고 처음에 틀을 때는 30분만 틀고 오후에 10분만 틀고 이렇게 이제 한번 세팅이 된 그런 실내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10분씩만 틀어주면 되는 기계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한테도 보여주기도 하고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이죠. 일반 화학 제품 약이 아니고 우리 이 회사에서 직접 만든 약인데요. 그 대나무 그 조그만 대나무 있죠. 조그만 대나무 거기서 축출액이 주 원료로 먹어도 괜찮은 그러한 성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달 동안 계속 냄새 맡았는데 아주 연소 쌩쌩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거는 큰 숙소 강의장 큰데 거기 주무시는 분들은 이거 갖다 놓고 쓰겠습니다. 다른 쪽에 계신 분들도 또 위험성을 느끼시는 분은 이쪽으로 와서 보셔도 됩니다. 이 얘기는 그만하고요. 다음은 주요 활동 보고 그리고 상황서로 마칠 텐데요. 주요 활동 보고는 슬라이드를 통해서 지금까지 횟수로 15년 동안 한 이야기를 요약해서 한 15분 내로 하겠습니다. 자기 정도로 조금 하겠습니다. 여기 흔들리 내려놓고 싶었는데 그러면 제가 14년 동안 활동했던 내용을 가장 합축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불총은 종류가 있어요. 그렇지 그거를 보이는데 종교가 있어, 국가가 있어요. 종교가 있다. 이런 신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 이름은 좀 길죠. 자꾸 오늘도 아까 스님이 누구한테 말씀하시는데 저희 대불총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이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이 가운데를 별설계를 다 해요.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한 번 더 하죠.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순서는 우리 조직과 활동사항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조직 부분은 이러한 차트 내용에 대해서 이 순서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 그림들 넘어가는 것 중에서 딱 한 가지 저희들 우리 단체가 건국 68주년에
시민단체들로부터 그 대한민국 애국상을 받았습니다. 그 상 명칭은 우남 이승만 애국상인데요. 5번째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회장님 받으시고 애국시민단체들을 대표해서 김동길 박사가 이렇게 이분이 주는 건 아닙니다.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은요, 맨 밑에 창립이 2006년 10월 30일, 어제죠, 어제. 창립되었고, 그 문광부에는 08년 12월 26일부로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건 사단법인에 준하는 그러한 처우를 받습니다. 창립한 배경은 2008년 문재인 정권 말기입니다. 맨 마지막에. 노무현. 그 한미 동맹 훼손과 아주 심각하고 한미연합사 해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그런 때였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북한이 핵무장을 선언했고 이것으로서 남한의 국종을 강요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뜻 있는 분들이 다 모아서 연합사 해체를 반대하고 북한 핵무장을 반대하는 국민운동을 벌여야 되겠다. 그래서 1000만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급 종교단체, 각급 단체들이 전부 다 이걸 하는데, 불교는 그 많은 단체들, 그 많은 종단들이 있는데 이걸 하겠다고 나서는 단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벽 장군님들이 모인 단체인 성불회, 그 회장을 우리 박희도 회장님이 하고 계셨는데 성불회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뜻을 모아서 제가불자들과 함께 만든 것이 대불총입니다. 그래서 사실 1000만 명 운동을 3년 동안 했는데 저희 대불총이 불교의 대표기관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종단에서는 단 한 장도 받아준 것이 없습니다. 한 26만여 장 했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당시 그 모습입니다. 다음에 저희 대불총 창립 정신입니다. 저희 대불총 창립 정신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해서 대한민국의 실체를 수호하기 위한 사부 대중의 결사체다. 이겁니다. 요거 한 번만 함께 읽겠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민국의 실체를 수호하기 위한 사부 대중의 결사체다. 대불총 뭐 하는 곳이냐? 이거 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100점 맞지 않을까. 다음. 저희 추진 과업은 국제 수호를 위한 사업부터 사투와 같습니다. 저희 조직은요, 가장 기본이 시도회입니다. 시도회가 2007년 저희들이 2006년 10월 30일 연말에 했으니까 그 다음 해에 4월 달에 대구지회, 대전지회, 그리고 부산지회가 이렇게 창립이 됐고요. 그 대구지회는 회장님이 지금 3번째 바뀌셨고 대전과 대구는 한 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충북, 전북, 경남, 울산이 작년까지 창립을 했고 경북과 전남은 지금 창립 준비 중에 있는데 전남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고요. 경북은 창립 준비 다 거의 끝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합이 지금 우리처럼 한 50명 구하기에는 좀
너무 규모가 섭섭하다. 그래서 조금 더 풀리면은 큰 규모로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저희 조직 활동에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이 법회를 월 1회 시도별로 하고 연수와 성지순례를 1년에 한 번 하고 또 강연회를 저희들이 매년 각 지회를 수리하면서 했습니다. 최근 한 2년 동안은 아직 못했습니다. 다이불종 홈페이지 그리고 카톡을 운영해서 소식을 전하고 있고요. 애국 집회에 수도 없이 많이 참석하신 거 잘 알고 계시죠? 저희가 대불총 홈페이지가요 한 200만 명 독자가 200만 명을 돌파한 지가 금년 6월 달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건 오래됐기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안 보실 텐데 저희 요 검색창에다가 요 얘기를 쓰면 요게 뜨게 됩니다. 실제 우리 김구 선생 하면 독립운동가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독립운동가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러면 해방 공간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그 부분은 전혀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전부 얘기를 안 해요. 이승만의 반대편에 섰고 오히려 김일성의 편에 섰다 하는 근거를 두 건을 여기에 제시했습니다. 꼭 한번 보십시오. 설명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저희들이 17년도 2월 달에 호국승군단을 발족했습니다. 호국승군단은 당시에 애국집회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 그분들을 한 20명을 중심으로 호국승군단을 발족해서 정식으로 창립식도 하고 많은 집회에 많이 참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날 마찰이 좀 심해가지고 우리 애국동지들이 4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은찬 스님 이번 사찰에서 4분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또 돌아가시는 분들에서 5분을 위패를 모시고 49대를 다 보행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불교 분야 활동과 호흡 시민 활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불교 쪽에 협력하는 것은 주요 종단과 신년 할애를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각 종단이 하는 중요 행사가 있으면 항상 같이 참석해주고 그렇게 행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불교 발전을 위해서 제안도 하고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군 법사를 조계종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대학 나온 사람이 장교가 인가 돼야 되니까 대학 나온 대학을 가지고 있는 다른 종단도 참여를 해야 되는데 못하게 조계종이 막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 군법사제도 해달라 하는 감사청구도 제기한 바 있었는데 국방부가 조계종한테 코를 껴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못했습니다. 다음에 군법사제도 중에서 비군이들과 참석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저희들이 비군 회장님 찾아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건의를 드려서 2013년도에
귀분이 명법 스님이 인관에서 요즘 잘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인준난시 의승군 역사 복원운동을 위해서 3년 동안 세미나를 세 차례하고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우리 재원 스님이 윤리적인 바탕을 많이 깔아주셔서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불교계 활동에 대한 또 특히 시국 관련 활동에 대한 시정 촉구 노력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광우병 쪽으로 할 때 불교계에서도 시청 앞에서 커다란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이렇게 행사를 했죠. 행사 끝나고 나서 4대 일간지에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올렸었고요. 다음에 조은교 편향 집회를 한 두 절에 또 10월달에 또 다시 했습니다. 조교 편향 집회는 그때 자선 총무원장실은 트렁크 뒤졌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했는데 요번에는 그거 시작하기 한 3일 전에 이거를 이제 성명을 했었는데요. 이거 어떤 모습이고 한 3일 전에 이거를 냈더니 효과를 대단히 봤습니다. 이때 행사는 이때도 엄청 크게 했어요. 한 10만 명, 한 50만 명 하겠다고 그랬는데 한 10만 명 참석했고 그 후에 부산에서부터도 다시 지역에서 이 조교 편향 집회를 하면서 서울로 다시 이렇게 오겠다 이런 보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때문에 그거를 무산됐다 하는 게 저희들 얘기가 아니라 조계종 간부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조계사의 집회 주동자들이 두 차례 근거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2008년도 8명이 들어가 9명이죠. 총 들어가서 몇 개월 동안 요란을 떤 적이 있었고요. 이때 저희들이 조계종 조계사 앞에서 지금 항의 집회를 하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민노총 한상균 여기에 대해서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불교인권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불교인권위원회. 이게 어디 소속이냐면 종단협의회 소속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한 20년 동안 계속 인권상이라는 것을 주었는데 세상에 카다피한테 불교 인권상을 주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좌파들한테만 줬어요. 거기다가 18년도에는 깜빵에 있는 이석기한테 인권상 준다고 누구한테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늦게 알아가지고 주기 하루 전부터 또 주고 나서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항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3월 15일 날은 파주에 있는 북한군 묘역이 있습니다. 중공군하고 북한군 짬뽕으로 같이 되어 있는 묘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군인 추모, 그래서 추모식을 내버렸어요. 이게 진관이라는 스님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를 다 포함해가지고 1월 달에도 하고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초파일 날 전에 젊은 친구들하고 함께 가서 인권을 폐쇄시켜라 이러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초파일
아침에도 하려고 했더니 불교 종단협의회에서 협상이 왔어요. 우리가 다음번에 이사회에서 이거 건의해가지고 조치할 테니까 초파일 날은 좀 조용해달라. 그래서 초파일 날은 좀 조용히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한 보름 후에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폐쇄를 안 시켰는데 앞으로 진관 인권위원회가 뭘 하려고 한다면 사전에 보고를 받고 심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다. 최근에 또 활동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아주 크게 한 거는 여러분들 이 책 많이 보셨죠? 저희들이 인터넷 신문 이런 거를 다 조사해서 그 좌파 성녀라고 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했던 분들 한 2,100명을 식별해냈는데요. 그 중에서 아주 핵심 50명과 불교단체 6개 단체를 소개한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요한 저도 작동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신문에도 내고 대외적으로 프레스센터 제일 넓은 한 400명 들어가는 데서 행사도 하고 거기에서 토론회도 갖고 그렇게 저희들로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했습니다. 그 후로 지금 성녀들이 성명서를 내거나 그러지 않았죠. 이 효과입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계몽활동으로는 우리 지혜를 순방하면서 지혜가 있는 지역에서 지금까지 총 50여 회 강연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내용들은 현대사 재조명을 통해서 우리 독립 정신과 그 다음에 5.18의 잘못된 그 선전하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군 정신 문화, 그리고 준법 정신. 이 준법 정신은 실질적으로는 승려들, 좌파 승려들이 안 지킨다. 거기에 동조하는 불신자들이 많다. 이런 포인트로 한 겁니다. 나라 사랑 한마음도 이런 걸 했습니다. 성명서의 거를 요번 이걸 만들면서 쭉 세어보니까 69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저희들이 사상의 빈곤이라는 책자, 그 다음에 그대가 진짜 사나이라는 만화, 그리고 오늘 분배해드릴 동성애란 무엇인가요? 책자, 이런 것들을 많이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연대 활동에서는 뭐 수없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이가 주도적으로 했던 건 천안함 복직 1주년 행사. 이때 아무도 안 했어요. 해군 이함대에서 알게 모르게 그냥 적당하게 하고 말할 때였습니다. 이때 저희가 이게 시청 앞입니다. 그래서 저 끝에가 우리 불교 스님들하고 불교 신자들, 여기가 이제 기독교, 여기가 천주교, 그리고 나머지 우리 이제 군악제까지 동원해가지고 여기 이 풍선들 보이죠? 이 풍선들이 그때 돌아가신 분들 47분의 연을 만들어서 풍선에 매달아서 띄우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것이 천주교 김계춘 신부님, 그 다음에 제가 목사님 이름을 잡으셨네요. 기독교, 그 다음에 저희 사마불교에서 학종까지 졸업하면서 하셨고 회장님이 총괄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애국단체 총연합회가 지난번
전광훈 씨가 행사를 하기 그 이전까지는 모든 집회를 애국단체 총연합회에서 주도해 왔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핵심 단체로서 주도적인 역할에 함께 참여를 해왔습니다. 현재도 대수당 고견학을 비롯한 주요 단체들과 연대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불국토, 통이라고 됐고 정불국토라고 그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새로운 시국, 새로운 정당들의 정상화 이런 거를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를 할 거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대승불교에서 가장 핵심인 성체중생 정불국토를 한국사상의 가장 큰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자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딱 해야 될 때가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4.15 부정의혹 규명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 잘 안 되면 앞으로 서울 아무리 해봐야 뭐 하겠느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도흥성에는 저녁에 말씀 많이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동성애 문제, 그 다음에 보궐선거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게 요 다음 시간에 진행하는 거 그것이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하는데요. 그건 이제 우리 강사님들의 포럼에서 내용을 제기하고 저녁에 요거에서 대해서 대골 쪽이 직접 뭘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뜻을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철 장군은 뭐 다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수호 예벽 장성단의 공동 대표로서 장군의 소리를 창립하고 거기를 총괄 책임을 지고 있고 대한민국을 진짜 좀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김영철 장군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형철입니다. 방금 이석복 우리 회장님께서 아주 과분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특히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하나는 동성애 문제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저는 동성애 문제는 기독교에서만 관심을 갖는 줄 알았는데 아까 만들어진 자료를 보니까 우리 불경에도 이미 다 그런 것이 써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정말 부정선거 문제를 잘 밝혀서 바른 정부 세우고 바른 나라 세우면서 그런 동성애라든가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 혼탁한 세상을 빨리 정말 바꾸고 새로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저 민경옥 의원이 있고요. 여기 김수진 우리 전학년 대표 여기 또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혹시 여기 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 사람이 한 명 죽었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그냥 자연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타살 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주 대낮에 살인이 어디 있어 하고 지금 막 넘어갑니다. 살인 사건이 난 게 뻔한데 그리고 그런 일 말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다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인인지 자연사인지는 가려봐야죠. 수사를 해서 그거를 밝혀봐야죠. 병원에서 병 때문에 입원했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다면 그건 병사라고 99% 확실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가족들이 수용하지만 멀쩡히 한 40대 가장이 밤에 자다가 아침에 죽었어요. 근데 이걸 자연사라고 그냥 확답하고 그냥 넘어가려는 세태가 너무너무 이상한 거죠. 저도 사실은 4월 15일 선거 끝나고 너무 가슴이 답답한데 근데 어느 한 분이 우리 예벽 선배님이신데 오셔가지고 QR코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부터 이제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할수록 이게 문제가 많고요. 꼭 QR코드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짜여져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것은 100% 밝혀진 건 아닙니다. 지금 단계에서 의혹을 말씀드리는 거고 너무나 이게 이상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제가 진행 중에 의문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다 생각하실 분은 서슴없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 부정선거의 증거는 지금 차고도 넘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20가지인데요. 20가지인데 너무 많죠. 예를 들어서 이 통계는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유경 투표 문제, 그 다음에 사전 투표가 너무 한쪽으로 쏠린 문제, 미시간 대학의 미베인 교수, 봉인지 바뀐 거, 뚫어진 박스, 빛의 속도로 배송되는 투표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은 어느 게 진실이고 어느 게 거짓인지 거짓의 산으로 지금 덮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부정선거가 불거지게 된 것은 바로 사전투표에서 너무 많은 편차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 지역에서 민주당은 자기들이 당일 투표에서 얻은 것보다 한 10 내지 15%가 훨씬 많고요. 통합당은 그 반대가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과연 민의에 의해서 국민들이 투표에 이렇게 벌어진 것이냐 아니면 어떤 보이지 않는 조작에 의해서 벌어진 것이냐 이것을 가리는 것이 이제 사회로 부정선거를 가리는 키포인트입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박성현 교수님이시고요. 서울대에서 40년간 통계를 가르치셨고 과학기술 한림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제시한 그래프인데요. 이게 이제 민주당 거죠. 그래서 당일 투표에서 이 사전 투표율을 빼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미래통합당은 완전히 반대인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은 신이 도와주지 않는 한 일어날 수 없다. 아니면 조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박 교수님인데 여성 교수님, 명지대학교 물리통계학과 교수님은 동전 1000개를 한꺼번에 던졌을 때 전부 다 앞이 나올 확률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자연계에서는. 자, 이분이 미베인 교수입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월터 미베인 교수인데 5번의 논문을 통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셨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지역구 투표에서는 123만 표가 조작됐고 비례대표 투표는 140만 표가 조작됐다. 지역구에서 예를 들어서 한 96만 표가 부정으로 투입이 됐고 27만 표는 표가 바꿔 적립됐다. 훔쳤다는 거죠. 즉 2번, 3번을 1번으로 이제 바꿔치기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사전투표율인데요. 이게 2014년 지방선거부터 사전투표가 11 내지 12% 하다가 지난번 보궐 대선 때부터 26%로 점핑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27%가 됐습니다. 26.69%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투표 끝나기 10분 전, 개표 완료 10분 전이고요. 완전히 개표가 끝났을 때는 27%였습니다. 자,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요게 이제 5월 23일 날 공경호 TV에서 유튜브로 방영한 겁니다. 전국의 사전투표장을 CCTV로 가렸습니다. 신문지로 가리라는 중앙선관위 지시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에 있는 선거 운영 지침이라는 내부 지침에 사전투표장의 CCTV는 끄든지 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일투표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나고 투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그랬답니다. 그런데 비밀투표라는 것은 자기 투표용지에다 누굴 찍는 거를 보여주면 안 되는 거지, 들어오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당일투표에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돼야죠. 그래서 이 역대 최고 투표율 27% 사전 투표율이, 이 숫자는 중앙선관위만 알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구에 있는 선거구에서 투표소에서 카운팅을 안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거죠.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날 공경호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CTV만 있었다면 이틀 동안에 하루 12시간씩이니까 24시간 동안 관내 투표 인원수를 셀 수 있었다. 그런데 그걸 세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에 정확한 숫자가 있다면 그 수에다가 1.33을 곱하면 선관위에서 발표한 사전투표 인원이 됩니다. 역으로 말하면 선관위에서 발표한 사전투표 인원에다가 0.75를 곱하면 정확한 투표 인수가 됩니다. 이것은 그날 선거가 끝나고 요 5월달 요쯤에서 어느 제보자가 얘기한 겁니다. 어느 K읍이라는 그 읍에서 발생한 사전투표 관계자인데 이런 제보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 총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전투표가 4월 10일하고 11일 날 있었겠죠. 아마도 민주당이 약간 우세했을 겁니다. 약간. 그리고 당일 투표에서는 4월 15일 날 미래통합당이 약간 우세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아주 경합을 보였을 거고요. 아주 미소하게, 아주 근소하게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우위였겠지만 그 상태로 투표를 끝낼 수는 없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까만 부분. 사전투표에 추가로 표를 만들어서는 없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미베인 교수가 얘기한 거, 또 박상윤 교수님이 얘기한 것들이 이제 맞춰지죠. 그래서 선거 결과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 요 까맣게 추가되고 조작된 부분을 찾아내고 밝히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임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9대 대선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19대 대선에서 총 투표율은 77.2%였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가 20.8%였고요. 사전투표 대 당일투표는 대략 35대 65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뭐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투표율은 60%로 많이 낮아졌고요. 자, 요번에 투표율은 66.2%로 대선보다 11%가 낮아졌는데 사전투표자 숫자 보십시오. 여기 1139만이고요. 여기 1180만. 오히려 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7%를 기록했는데 그럼 26.8이나 27이나 똑같지 않느냐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전체 투표자가 지금 300만 명 이상, 370만 명이 줄었거든요. 370만이 줄었는데 사전투표 인원은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대 당일투표가 40대 60이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35대 65. 이게 얼추 비슷한 숫자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40대 60으로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전투표 인원수가 정확한가?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한다면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은 27%. 그것이 과연 사전투표장에 CCTV를 가리게 한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 인원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우선 박성현 교수가 서울대 박성현 교수가 통계학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미국의 미베이 교수 역시 세계적인 부정선거에 관한 권위 있는 교수인데 논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요. 5월 23일 K읍이라는 선거 투표구에서 증언이 있었죠. N값은 1.33 또는 0.75다.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전체 우리나라 인구가 5,184만 명이고요. 그 중에서 투표할 수 있는 인원, 즉 18세 이상 인원은 4,400만 명입니다. 근데 이번에 투표한 인원은 기권자가 33.8%, 3분의 1은 기권했고요. 3분의 2, 66.2%가 투표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는 그 중에 40.8%, 당일 투표는 59.2% 해서 그 결과가 아시는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이 176석, 미래통합당이 103석을 얻었죠. 자,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득표를 분석해 보니까요. 총 득표수는 더불어민주당이 1,400만 표, 미래통합당은 1,200만 표. 그래서 민주당이 240만 표를 더 얻었습니다. 이것은 득표 비율로 봤을 때는 8.4% 더 얻은 것이고요. 이것을 253개 지역구로 나눠봤을 때는 민주당이 한 지역구에서 상대방보다 9,600표 정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지역구당 9,600표 차이다. 그건 평균적인 겁니다. 그런데 아까 N값을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사전투표 인원은 발표한 인원의 0.75를 곱하면 된다. 그러니까 실제 사전투표 인원을 찾아보니까 1,180만 명이 아니라 890만 명 정도로 예측이 되고요. 추가된 표는 따라서 약 300만 표, 296만 9천 표가 되죠. 선거구당 11,700표가 조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대입을 해보면 21대 총선은 여기서 바로 하겠습니다. 21대 총선은 바로 사전투표가 890만 표, 당일 투표는 그대로 있을 거니까요. 1,700만 표. 해서 20% 그리고 39%에서 전체 한 60% 투표율을 보이는 것이 맞다. 그리고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차이는 34대 66. 아까 35대 6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슷한 결과를 나온 거죠. 그러니까 바로 요 추가된 표, 한 290만 표, 300만 표가 추가됐다는 것을 지금 바로 아주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 도표에서 선거구당 민주당이 9,600표를 앞서 있었지만 거기서 추가된 표를 만일 296만 표를 빼준다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선거구당 미래통합당이 2,100표 정도 앞선다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선거를 했다면 민주당이 반 던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주 최악의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이런 가정을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아직까지는 가정 단계입니다. 이게 확정이 돼서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 문제는 이제 사전투표거든요. 투표자 수를 부풀린 거죠. 아까 5월 23일 그 K국 공병원 TV에서 얘기한 것처럼 1.33을 곱하고 그 296만 표 정도를 만들어서 넣은 것이고요. 그래서 만들었으면 어떻게 넣느냐? 바로 이거죠. 사전투표는 끝나고 4 내지 5일간 아무도 감시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CCTV만 보고 있는데 CCTV는 끄면 되는 거고요. 이 정권에서 CCTV 껐다고 누가 하나 깜짝하겠습니다. CCTV 꺼졌죠. 전기가 나갔나 보네요 하고 넘어갈 정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때 맞아 여유 작작하게 바꿔치기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그 해군사학교 나오신 정대현 대령님이 당신이 서명한 이 서명지가 바뀌었는데 바뀌었다고 막 유튜브 나와서 뭐라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계속 부르더랍니다. 계속 불러가지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이거 니께 맞다고 자술서 쓰라고. 그래서 하도 귀찮아서 자술서 쓰고 나오셨답니다.
그러니까 증거는 뭐 확실합니다. 그분이 쓴 것이 베껴지고 딴 사람이 이름 써서 투표함을 이렇게 봉인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한 군데서 벌어졌겠습니까? 그리고 QR코드를 사용한 거, 이것도 또 이제 대단히 문제가 많은 건데요. 뒤에 나오겠지만 QR코드에는 암호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어플로 이렇게 QR코드를 살펴보면 31자리 숫자만 나오지만 만일에 거기에 비밀 정보가 있다면 그 비밀 정보를 만들 때 입력한 비밀 암호값하고 전용 스캐너를 가지고 체크하면 비밀 정보가 나올 수 있다. 어떤 비밀 정보냐? 그거는 주민번호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부정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그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건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 이제 들어가서 본인이 자기 신분증을 본인 확인기에다 넣으면은 그것이 명부 단말기로 넘어가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중앙서버, 여기는 모든 이제 투표인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서초구에서는 홍길동이구나. 그러면 투표자가 홍길동이고 서초구 뭐 갑이니까 어떤 투표용지를 줘라 하고 명령을 주면 명부 단말기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투표용지 발급기로 주면 되죠.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문제가 없는데 바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가 제3의 서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주 명분백박한 부정선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조작이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고요. 제3의 서버와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넘어가서 여기에 개인정보와 선거구 정보를 주면 조작투표지를 생산해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N값을 적용해서 N값이 아까 1.33 또는 0.75였으니까 그대로 한다면 이 사전투표소에 투표하러 온 사람 3명이 왔다 가면 네 번째 표는 가짜표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5, 6, 7번 오면 8번 표는 또 가짜로 뽑아내고 이렇게 4, 8, 12, 16으로 뽑아내서 기표를 해서 갖다 넣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 통합선거인 명부에는 어떻게 하느냐? 선거 다 끝나고 나중에 이 사람은 선거했다고 넣으면 되는 거죠. 그 정도 조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정도에서는. 자, 그리고 바로 조작 투표지가 부정 발급되고 기표되고 이제 투입이 되는데 저는 이 제3의 서버가 해외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중국에. 근데 이번에 중국이 아니라 국내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죠. 자, 그 적용 사례를 한번 보시면요. 파주시 진동면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기 2020년에 금년에 총 투표를 114명이 사전투표를 했고요. 당일투표 67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181명이 투표를 했는데 여기에 사는 진동면에 사시는 투표할 수 있는 인원은 159명이에요. 그러면 투표할 수 있는 인원보다 어떻게 투표하는 사람이 많으냐? 그거는 이제 진동면이지만 의으로 따지면 사전투표 투표구는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옆에 면에서 와서 투표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민통선 아니거든요. 민통선 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군에 계신 분은 알겠지만 민통선 들어갈 때는 신분증을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 주민증을 내고 들어가고 또 투표하려면 또 신분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 왜 남의 동네에 와서 투표하려고 신분증을 2개나 갖고 오시겠습니까? 이치적으로 많이 안 맞고요. 그 전 총선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2016년도에 민주당이 16표를 얻었거든요. 사전투표에서. 요번에 72표를 얻었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한 4배, 5배 정도 4배네요. 4배 정도 득표를 했고요. 통합당은 40표, 그때도 39표. 이건 똑같죠. 그 다음에 그렇지만 당일 투표 보십시오. 오히려 요번이 적게 얻었죠. 지난번에 28표 얻었는데 이번에 21표밖에 못 얻었죠. 물론 뭐 사전투표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당일 투표에서는 적어지겠지만 근데 이거는 부풀려도 너무 많이 부풀리는 케이스다. 그래서 꼬리가 밟힌 거죠.
그다음 이제 부천시 신중동인데요. 신중동에는 투표소가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투표함이. 그런데 이틀 동안 18,000명이 투표를 했어요. 그럼 18,000명을 시간을 나눠봤습니다. 이틀 동안 했을 때 투표 간격이 얼마인가 나눠봤더니 4.7초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투표해서 투표에다 넣고 나가면 4.7초에 넣고 이게 계속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이게 또 마지막 투표 1시간을 체크해보면 1점 몇 초당 한 명씩 투표함에다 투표지를 넣었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뭐 거의 뭐 기네스북에 올라야 될 정도로 신속한 투표가 이루어진 그런 사례인데 이런 것들이 다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그럼 제3의 장소에서 출력된 사전투표용지를 증명하는 몇 가지 더 세부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투표용지예요. 여기에 더 불어가 아니라 더 불어로 써 있고요. 국회의원 선거 투표인데 2표라고 써 있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에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다 내려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일부러 누가 조작하기 전에는 수정하기 전에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투표지가 있다는 것은 중앙선관위에서 만든 게 아니라 어디서 제3의 기관에서 만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박지현 변호사가 보고 이거 끝났다 하고 얘기했대요. 이게 신권처럼 한국은행에서 바로 나온 신권처럼 빳빳한 투표지가 100장 단위로 묶여있는 이거는 끝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본 거냐면요. 증거보정 신청을 하고 이제 법원에서 같이 나가서 선관위에 있는 이 투표용지 보관함에서 이거를 딱 이제 봉함을 할 때인데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00장 단위로 딱딱 묶여있고 신권이라는 것은 위조하지 않고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제가 이제 확인한 건데요. 이건 뭐 이런 현상은 다 나왔어요. 뭐냐면 이게 투표용지가 한쪽으로 쏠렸죠. 그래서 제가 이게 앱선 프린터거든요. 앱선 프린터는 미루 주식회사에서만 납품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미루에 갔어요. 가서 거기 아주 책임 있는 이사와 얘기를 하는데 이걸 물어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했더니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요게 이제 여기가 뭐냐면 페이퍼 이젝션 가이드라고 왜 프린터기에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이렇게 딱 조여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페이퍼가 이렇게 그 라인만 따라서 가죠. 근데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할까봐 여기다가 실리콘으로 접착을 시켜놨대요. 양쪽을. 그럼 누가 실리콘을 떼서 하기 전에는 실리콘 떼다가 부러지죠. 이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중앙선관위에 납품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루에서 전체 물량에다가 실리콘을 다 쏴가지고 고정을 시켜서 납품을 했는데 그래서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앙선관위에 납품된 게 아니라 제3의 기관에서 어디서 앱손한테 받아가지고 한 거다. 그렇게 해석이 안 되죠. 자, 그런데 제3의 장소가 이제 밝혀졌습니다. 이게 일주일 전에 밝혀졌는데요. 이거 보십시오. 중앙선관위 공문이에요. 이게 다 찢어졌거든요. 왜 찢어졌냐면 중앙선관위에서 지난 9월 말에 관악청사에 있는 중앙선관위 서버를 과천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나와서 못 옮기게 하니까 뭐 급하게 가지고 나가면서 문서들을 파기하고 막 그랬는데 그 파기한 문서들을 다 시민들이 걷어가지고 며칠 밤을 새서 마칠 겁니다. 이거 이렇게 마쳤어요. 이래서 여기 보시면 선거통신망 신규 신청 서울특별시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 임시사무소 그리고 누구한테 보낸 거냐? KT한테 선거 정보통신망을 연결해 달라는 거예요. 임시사무소에다가. 그 임시사무소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기들 사무실 놔도 그 왜 임시사무실을 씁니까? 언제부터 썼느냐? 여기 있습니다. 2월 17일부터 4월 17일까지. 그러니까 선거 시작하기 2달 전에. 2월 17일부터 3월 17일, 4월 17일. 2달 동안 임시사무소. 부정선거의 핵심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그러면
임시사무소를 했으면 임대를 했거든요. 임대했으면 임대료를 지불한 그 예산은 어느 것인지 확인하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요. 자, 이거 강동구 임시사무소인데 지도사원은 이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강동구 선거관리위원회고요. 거기서 800m 떨어진 곳에 임시사무소가 있는데 임시사무소 이렇게 여기 이런 장소에서 임시사무소가 운영됐고 여기에 선거정보통신망이 연결돼서 부정선거가 자행됐다. 요거는 생각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QR코드 사용이 왜 불법인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QR코드에 이렇게 31자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앞에 12자리는 선거명, 뒤에 8자리는 선거구명, 그리고 4자리는 관할 선관위명, 마지막 7자리는 일련 번호입니다. 자, 중앙선관위가 QR코드를 쓴 이유는 저는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암호화된 비밀 정보를 넣기 위해서입니다. 왜냐? 정보통신용어사전에 보면 2차원 바코드, 즉 QR코드는 암호화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요. 어떤 자료를 암호화하였을까? 바로 13자리 주민번호죠. 그리고 왜 그러면 주민번호를 넣었을까? 개표할 때는 이미 유권자들이 다 누구를 선택했는지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누가 홍길동이가 1번이냐 2번이냐 누굴 찍었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장기 집권을 위한 이해찬 씨가 그랬잖아요. 20년도 짧다. 50년 집권하겠다는 자신감이 여기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중앙선관위가 31자리 숫자를 넣은 바코드는 이게 투표용지가 짧아서 10cm밖에 폭이 안 되니까 안 들어간다 그랬는데 제가 만들어서 넣어봤습니다. 충분히 들어가거든요. 두 번째로 QR코드 복원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거다. 너무 깊이까지는 말씀 안 드리지만 뭐냐면 QR코드가 훼손됐을 때도 자기 자체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QR코드를 썼다. 바코드보다. 그럼 QR코드가 그렇게 복원력이 중요하다고 그랬으면 복원력이 높은 걸 써야 되는데 이번엔 다 복원력이 최하위인 걸 씁니다. 복원력이 높은 걸 써도 충분히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선관위가 만들어 본 거고 이건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복원력을 제일 높은 걸로 써서. 그 복원력 때문에 QR코드를 쓴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일본의 덴소사에서 만든 QR코드인데 QR코드에 암호화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SQRC Secure Data Equipped QR코드입니다. 그래서 암호화된 문자를 또는 정보를 담을 수 있는 QR코드. 그래서 QR코드는 공개 자료와 비공개 자료로 있고 공개 자료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스캐너로만 찍으면 다 알 수 있지만 바로 비공개 자료는 전용 스캐너에 암호값을 입력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딴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표 정보와 일련 번호 또는 13자리 주민번호가 합쳐지면 결국 비밀 투표 원칙이 깨지는 것이고 헌법 위반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QR코드에 숨겨진 정보인데요. 이게 캐나다에 계신 이경복님이 보내신 겁니다. 이게 덴소 캐나다와 협의해서 만든 건데 이게 이제 비밀 정보를 담은 QR코드입니다. 이거를 휴대폰으로 이렇게 스캔해 보니까 공개자료 31자리만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전용 스캐너로 해보니까 이 자료에다가 비공개 자료 13자리 넣은 것이 같이 나오죠. 위에. 그렇지만 QR코드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랬거든요. QR코드를 쓰는 이유는 위조된 투표지를 가려낼 수 있기 때문에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가리느냐? 바로 이 31자리 숫자가 아주 체계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만일에 같은 투표구, 예를 들어서 민경욱 의원의 선거구인 인천 연수구 을 재검표할 때 이 앞에 24자리가 같아야 되죠. 만일에 다른 숫자가 나오면 그거는 부정한 표죠. 그 다음에 제일 뒤에 7자리 일련 번호는 1번부터 쭉 나와서 그 투표 인원수와 같아야 됩니다. 제일 마지막 숫자가. 근데 같은 번호가 있거나 건너뛴 번호가 있거나
투표 인원수보다 큰 번호가 있으면 역시 또 부정 투표지입니다. 그래서 재검표할 때 QR코드는 반드시 확인하라고 지금 변호인들한테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검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체적으로는 130개가 넘는 선거구에서 지금 선거소송을 제기했는데 재검표는 아마 요 세 군데에서 먼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이루어질 게 민경우 후보가 있는 인천 연수구이고요. 그 다음에 이현주 후보가 있는 부산 남구을, 그 다음에 황운하가 당선된 대전 중구 이렇게 되는데요. 재검법 범위는 뭐 의심스러운 투표지를 어떻게 분류하느냐, QR코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전투표자 명부, 통합선거인 명부, 그다음에 이미지 파일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라고 저희들은 지금 압박하고 있고 대법원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좀 기다려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유관에 의한 재검표를 먼저 하고 QR코드 분석하고 통합선거인 명부에 의해서 사전투표자를 전수조사하고 또 투표지 분류기에 이미지 파일을 분석한다면 어느 정도 부정의 핵심을 잡을 수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변호사 박주인 변호사입니다. 아주 뭐 집안이 굉장히 수재 천재 집안인 것 같아요. 동생하고 둘이 다 같이 서울대학교 법대 나와서 둘 다 90패스 로스쿨이죠. 로스쿨 나와서 좀 둘 다 변호사를 하고 동생하고 처음에 같이 하다가 동생은 이제 빠져나가서 그냥 자기 변호사 사무실 잘 운영하고 지금 박주인 변호사는 여기에 지금 아주 올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내 사전투표지 270만 표를 다 스캐닝을 해서 찾아냈는데 110만 표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찾았냐면요. 관내 투표지는 우편 투표잖아요. 그러니까 우체국에 이 등기부 번호를 넣으면 이게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270만 표를 이걸 하려니까 이게 큰일 났다 그랬는데 이제 같이 협력해주는 국민 무슨 뭐 조사단이 결성돼서 같이 막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교수님이 전화를 줘서 그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272만 표를 다 이걸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줬답니다. 그거는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4월 11일 21시에 군산우체국을 출발했습니다. 같은 날 20시 14분이니까 1시간 14분에 전주 우편 집주국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1시간 후에 23시 22분에 다시 군산 우체국에 접수가 됐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군산에서 전주 갔는데 왜 다시 군산에 접수가 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전에서 출발합니다. 4월 10일 날 19시 58분에 그래서 2시간 후에 대전 유성 우체국에 도착했는데 다시 대전 우편 집주국으로 갔다가 대전 둔산으로 갔다가 다시 대전 우편 집주국으로 갔다가 대전 둔산으로 갔다.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지금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정판은 이건데요. 보십시오. 동서울 우편 집주국에 갔습니다. 의정부로 갔다가 성부로 갔다가 다시 동서울로 갔다가 의정부로 갔다가 다시 이런 거토를 보면은요 아주 그냥 거기다 그동안에 나서지 않던 학자들 우리 이건영 교수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부 나서가지고 이제 옹호하고 그러다 참 낯뜨겁게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포괄적 처벌금지법이 PC 나중에 설명드려요. PC 원형이고 비원형이고 모두 마르크스주의에 기원을 두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들 그 촛불 정권 시위만 얘기하지, 이 밑에 우리 그때 갔던 태극기 집회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촛불 정권만 이렇게 하는데 여기 태극기 집회 이거하고 비교할 때 이게 훨씬 많았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보더라도 어쨌든 가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런 PC라는 건 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죠. PC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올바름이다. Political Correctness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거하고 이제 차별금식하고 딱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것은 바로 여성 문제, 섹스 문제, 동성애 문제, 소수자 문제, 인종 문제 그런 거를 얘기하면 그거를 정치적 올바름에 어긋난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PC 운동이 확대돼 가지고는 누가 인종적으로 비난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흑인이라고 부른다든가, 그냥 흑인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아프리칸 아메리칸, 아프리카의 계통에서 온 미국인이다 그렇게 불러야지, 블랙 흑인이라고 부르면 아주 그냥 그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해요. 잘못 부르면은. 그만큼 이제 그리고 종교도 기독교만 믿는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도 공식적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도 미국의 기독교 국가인데도 크리스마스를 못하게 그걸 갖다 공적으로 공식적인 그 행사를 못하게 한 것이 바로 PC 운동입니다. 종교적 차별이라고 그래서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은 물론 여성을 비하하면 안 되고, 하여튼 이제 그렇게 그것이 바로 PC예요. 그런 걸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영어로 간단하게 이제 복잡하니까 영어로 PC라고 이렇게 토용이 되고 있는데.